너에겐 페미니즘이 필요해 6번 중에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너에겐 페미니즘이 필요해 김유미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2번에 걸쳐서 페미니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진행을 위해서 이유미님을 옆에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페미니즘의 역사를 오늘도 다루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인 만큼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통상적인 페미니즘 역사의 구분은 1세대 페미니즘과 2세대 페미니즘, 그리고 각각이 이제 투표권을 다루고 두 번째는 사적 영역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인데, 이렇게 봤을 때 놓치고 있는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 2세대 페미니즘을 살펴봤다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까 제목에도 떴듯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시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19세기 초에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이고, 두 번째는 20세기 초에 러시아 혁명기의 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각 이제 1세대 페미니즘과 2세대 페미니즘이라고 얘기되는 그 시기보다 약간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낯설거나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이미지라는 게. 그래서 좀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와 이제 페미니즘이 왜 이렇게 같이 묶였는지. 네.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마르크스주의가 여성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마르크스주의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해서 이제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성 문제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만의 문제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만으로 여성 문제를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사실 역사 속에서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여성 문제, 여성들도 같이 싸우고 여성 노동자도 같이 이제 노동조합으로 조직해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했지만, 여성 문제의 해결은 자본주의 사회가 극복돼서 이제 계급이 없는 사회가 되면 저절로 사라질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만 극복된다고 다 해결될 그런 문제는 여성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그 급진주의 페미니즘 그 소개를 하면서 2세대 페미니즘 그 소개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 1960년대 미국의 신자파 운동에서 남성들이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 여성 동료들에게 여성 문제는 좀 자본주의 문제보다는 좀 부차적이고 좀 나중에 해도 되는 문제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입장을 좀 피력하다가 이제 많은 여성 동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뛰쳐나갔다라는 역사를 또 소개해 주신 바가 있죠. 그렇죠. 그런 역사가 되게 여러 번 반복됐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마르크스주의가 여성 문제 해법이 완전히 되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성 해방이라는 문제와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는 문제, 이제 사회 변혁이라는 문제는 각각 별도의 문제고 별개의 운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사실은 이 둘이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되겠죠? 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본인들을 이제 지칭할 때도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한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 듯 말 듯해요.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현실에서 여성 문제라는 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뭐 사회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과 이제 뭐 성이나 재생산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무 자르듯이 분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젊은 여성이 나는 남자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다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다짐은 당연히 너무나 정당하고 옳은 것일 텐데 근데 실제로는 이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이제 남성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일자리로 가는 취업문이 좁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취직을 했을 때 임신 출산으로 경력 단절을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자리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런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이제 뭐 저녁도 반납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이래야 되는 이런 조건에서 내가 여성으로서의 내가 독립적인 개인으로 삶을 산다는 게 사실 2배, 3배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게 되고요. 사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유명한 소설에서 김지영이 겪게 되는 이제 취직하고 결혼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사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독립적인 멋있는 여성으로 살아가겠어라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를 그렇죠. 사회적인 보여주는 조건들이.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사실 그런 노동 조건, 취약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여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경제적 보상도 없고 보람도 없는 일을 굳이 계속 해야 되냐. 그렇죠. 오히려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냥 결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내 성폭력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그걸 제대로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여러 딜레마 상황과 이제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연결해서 분석을 하고 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게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면은 크게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은 마르크스주의가 여성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가 완전히 그리고 홀로 답을 다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번째 질문으로는 여성 해방과 사회 변혁은 별개의 문제, 별개의 운동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 2가지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강하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함께 분석을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페미니즘의 역사를 좀 다루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19세기 초에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잊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페미니즘의 기원을 프랑스 혁명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프랑스 혁명기에 이제 올랭프 두 구주라든지 콩도르세 같은 사람이 여성의 권리를 혁명기에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좌절되고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 자체도 여러 좌절을 겪으면서 사실상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여성의 권리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 이제 19세기 초에 유토피아 사회주의 운동이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다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름도 좀 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유토피아 사회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유토피아 사회주의가 사실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근데 번역어로 공상적 사회주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유럽 전반적으로 다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는 시기예요. 근데 산업화가 진행을 되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너무 이제 비참하게 사는 그 삶이 또 이슈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너무 어린 아이들도 일을 하고 이제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너무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이런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도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자 선언을 썼던 시기가 이제 1848년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1820년대, 30년대에 이제 여러 사회주의 운동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이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쓰면서 그때 이제 이전까지의 사회주의자들은 다들 이제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자들이다. 근데 내가 하는 얘기는 이제 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과학적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 이전 시대의 사회주의자들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개념을 아직까지도 이제 쭉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아, 그러면 사실상 그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 나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라고 불러줘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마르크스가 네. 이제 너네는 유토피아적이고 난 과학적이야라고 이제 분류를 하면서 이렇게 명칭이 붙여졌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다룰 때 왜 마르크스를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유토피아 사회주의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네, 아까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시도했던 것이고 그 비판이 굉장히 엄청난 진전이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 자체가 자본주의를 열심히 분석하는 게 여성 해방에 대한 이론을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어떤 대안적인 사회를 좀 꿈꾸고 실험해보자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들 속에 여성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힌트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였던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의 시도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도가 있다라는 얘기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은 여성 문제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 뭔가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 경쟁적이고 이기주의적인데 이게 아니라 좀 우리가 협력하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라고 꿈을 꾸고 이런저런 실험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회 변혁을 꿈꾸면서 여성 해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점이에요. 이 사람들이 19세기 초반 유럽의 여러 자본주의의 비참함을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많은 사안들 중에 이제 여성들이 특히 이제 남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혼모나 낙태나 유아 살해, 성매매 이런 것들이 급증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양상의 여성들의 삶의 문제들이 막 이제 폭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회를 만든다면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꿔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비참한 여성들의 현실은 어떻게 바꿀 거냐,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고 또 그 실천의 특색이 뭔지가 매우 궁금해져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유토피아 사회주의자 세 사람을 데려와 봤는데요. 데리고 오셨군요. 네. 이 시기에 이런 초상화가 유행이었는지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의 초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실상 다 남성인데요. 이제 프리에와 오원과 생시몽이라는 사람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에인데요.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도대체 언제 왜 시작됐냐 이런 생각을 요즘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프리에는 페미니즘이라는 말에 거의 창시자처럼 이야기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창시자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헌적으로 프리에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쓴 건 딱히 남아있지는 않대요. 근데 왜 페미니즘의 창시자로 얘기되냐면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이제 좀
널리 쓰였던 것은 19세기 말에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우리는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였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왜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썼어? 라고 했을 때 우리 프리에가 써서 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프리에가 쓴 게 남아있진 않지만 이제 처음에 쓰일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페미니스트들한테 그러면 너네 앞서 있었던 사람들의 누구를 참고했냐라고 하면 나는 프리에를 참고했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이제 참조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말 자체를 보면 이제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에가 여성의 자유가 진전된 그 정도가 곧 그 사회가 얼마나 진보한 사회냐를 보여준다라는 말을 해서 이게 19세기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성의 재능이나 욕망이 지금 사회에선 너무나 억압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를 이루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에가 상상했던 공동체의 상이 있는데요. 이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은 다들 자기가 꿈꾸는 사회의 모델링 같은 거를 열심히 한 그런 사람인데요. 프리에가 꿈꾸었던 그 이상적인 자급자족 공동체의 이름이 팔랑스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랑스테르는 프리의 구상에는 이제 모두가 행복하게 자급자족을 하려면 한 1,600명 정도가 마을 이뤄서 살면 딱 적절할 것 같다. 이제 이 모든 일을 이제 나눠서 하면서 그러는데 그 공동체에서는 이제 여성이 남성과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되고 그리고 강압적인 게 아니라면 동성애를 포함해서 모든 에로티시즘이 다 허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키운다. 그런 공동체를 나는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특히 프리에는 지금의 결혼제도는 지금의 결혼제도래. 19세기엔 더더욱 그랬겠죠. 지금은 이혼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쉬워진 편이지만 이 시기에는 한 번 결혼하면 당연히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매매나 불륜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프리에가 보기에는 어떻게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인간 본성에 적합한 제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자유롭게 만나고 헤어지고 독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우정이 가능한 그런 사회인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회가 되려면 여성과 남성이 이제 경제적으로 평등하고 성적으로도 평등한 관계 맺음일 때 그렇다면 굳이 이제 평생 가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 자유로운 관계 맺음이 서로 존중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좀 굉장히 그 시대로서는 너무나 급진적인 꿈을 꾸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00도 1000도 아니고 1600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실제로 프리에가 엄청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남자 820명, 여자 820명 이런 자기가 생각하기에 직업이 뭐뭐뭐뭐 있어야 공동체가 유지되는지 한 직업에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서 나온 숫자라고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1600명. 두 번째 사람은 로버트 오원인데요. 이 오원이라는 사람이 상상했던 이제 뉴 하모니 공동체의 이미지도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프리에와 마찬가지로 오원도 노동자가 있고 자본가가 있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노동에 참여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오원이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는 결혼과 가족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 않다라고 보았던 건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과 가족이라는 게 너무 내 가족만 챙기는 굉장히 이기주의를 불러오는 제도고 이제 전체 공동체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정말 내 자식만 챙기는 그런 이기심을 배양하는 제도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가사노동을 집집마다 하는 것이 너무
사회적 낭비다라는 건데 이거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그러게요. 네. 지금 사실상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정말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밥을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 것이 그 1인분 하고 나면은 식재료도 진짜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도 정말 이런 가사노동이라는 게 꼭 집집마다 되는 것보다 좀 더 이제 뭐 공동 식당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다들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고민을 오원도 하면서 이제 공동 부엌이나 공동 육아를 이제 실험을 했던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원도 기존에 이제 결혼이나 가족을 비판을 하면서 결혼 제도를 없애자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엔 지금의 결혼 제도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오원주의 공동체의 여성들은 이 생각에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유토피아적이다라고 여성들이 반대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 임신 출산이라는 문제와 완전히 분리된 그냥 성적인 자유라는 것이 가능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동체에서 여러 뭐 논쟁과 분열이 있어서 결국에는 결혼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결혼법, 조금 더 자유로운 결혼법을 만드는 것으로 이 공동체에서는 합의를 봤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시몽인데요. 생시몽주의는 유토피아 사회주의 안에서도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컸다고 해요. 그래서 생시몽주의 공동체 운동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고 또 그래서 그 여성들이 이제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생시몽주의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노동권과 여성권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규정하고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서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한번 같이 보시면 노동권이라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자본의 통제하에 있고 거의 이제 자본의 소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것이 노동자 자기 자신의 소유여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고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여성이 이제 모성이나 성욕에 대한 것을 자기 소유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성권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 권리를 좀 체계화해서 만들었다는 점이 또 되게 중요한 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생시몽주의는 또 앞서 프리에나 오원의 문제의식과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성적 자유주의를 또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했는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런 성적 자유주의 실험 끝에 여성들이 또 반발을 해서 이제 많은 남성들이 그냥 자유분방한 성적 관계를 같이 가지자라고는 해놓고 거기에서 파생된 임신이나 육아라는 문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성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거는 못하겠다.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나한테 필요한 건 성적 자유가 아니라 독신으로 그냥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자유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앞서 나간 문제의식이자 실천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여성 해방을 위해서 어떤 성적 자유를 실천한다던가 결혼제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솔깃하기도 한데 실제 뭐 오원주의나 그 생시몽주의 공동체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반발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게 여성 해방 문제의 굉장히 복잡한 곤란한 부분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모든 제한을 없애버리고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살면 그게 이제 여성 해방이냐, 그냥 평등한 권리만 그냥 동등하게 주면 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여성이 뭐 남성과 관계를 맺는 여러 방식이나 그리고 여성 자체의 뭐 성욕이나 모성에 대한 권리라든지 그런 여러 문제들이 같이 해결이 될 때 이제 비로소 성적 자유라든지 아니면 결혼이 없이도 이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가능한 것인데 그냥 모든 제한들을 다 철폐하고 제도를 없애버린다고 해서 그게 또 여성에게 해방은 아니겠더라라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아직 유토피아 사회주의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잔 드로앵이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혁명이 발발하는 시기가 1848년인데요. 이 시기에 다시 또 이제 혁명 이후에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면서 여성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명시적으로는 이 공화국이 누가 시민이냐라는 거에 성년을 넘긴 모든 프랑스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명사에 다 여성형, 남성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년을 넘긴 모든 프랑스인이라는 말이 남성형 명사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보통 그냥 모든 인간을 통칭하는 말로 많이 쓰이기도 했고, 노동자들이 이제 작업 현장에서의 갖는 여러 권리를 통칭할 때는 그 말 자체가 그냥 여자, 남자를 다 포괄하는 그냥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 거였기 때문에 약간 이게 여자를 포함하는 건지 아닌 건지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18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유토피아 사회주의 운동 속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이제 우리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결의에 넘쳐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제 여자는 포함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대답을 듣기로는 여자가 포함되냐 마냐의 문제는 한 번도 우리가 논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의회를 꾸려서 그 의회에서 논의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를 꾸려서 그 남자들이 모여서 여자를 포함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를 그때 고민하게 하겠다는 것이 답변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고 분노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토피아 사회주의 운동 속에서 여러 경험을 했던 여성 중에 하나인 잔 드로앵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런 결정을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1849년 이 혁명 1년 뒤에 있었던 의회 선거에서 난 출마하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물론 이제 출마가 그 자체로 이제 인정된 것은 아닌데 사실은 또 되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여자의 출마를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약간 우왕좌왕 혼란스럽던 시기에 출마를 이미 선언을 해버렸고, 그리고 선거 집회에 가서 이제 발언 신청을 해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연단에 올라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연단에 올랐을 때 엄청난 야유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야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이제 내가 왜 여성이 이 시민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공화국의 시민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잔 드로앵이 연설을 했던 그런 역사가 또 참정권 운동 19세기 말에 있기 한참 전에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그 프랑스 혁명 시기에 이제 올랭프 드 구즈가 이제 여성의 권리를 선언을 했다가 좌절했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1848년 혁명 이후에 잔 드로앵이 또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다가 좌절을 한 것이 닮은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무튼 이제 지금 잔 드로앵까지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 1848년 혁명 자체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바로 이제 공화국이 무너지고 반혁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여성의 정치 활동이 완전히 금지되고 또 그래서 잔 드로앵은 계속 프랑스에 있지 못하고 망명을 가서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1850년대에는 이런 여성의 권리에 대한 여러 운동 또는 유토피아 사회주의 운동이 전반적으로 다 쇠퇴하고 다시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이 되면 프랑스 노동자 운동은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제 여자가 있어야 될 곳은 집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불쌍한 여성 노동자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성들에게 가족을 부양할 가족 임금을 제공해라라는 요구를 가지고 이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제 유토피아 사회주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노동자 운동 또는 사회 변혁 운동이 이제 여성 운동과 여성의 권리라는 문제를 같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는 시기가 19세기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 시기에
1세대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노동자 운동과는 완전 별도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 지난번 이야기와 연결되는 얘기일 거고요. 사실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 꿈꿨던 그 공동체의 실험이 가장 활발하게 되었던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 제자들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실험을 합니다. 신대륙이다 보니까 거기 가서 1600명 모아가지고 한번 그런 공동체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다 실패해요. 오래 가지 못하고 그런 내 꿈속에서는 이상적이었던 것 같은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실패하고 이제 분열하고 좌절을 겪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여성 해방과 사회 변혁에 대한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의 여러 고민과 실험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고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쟁점들이 이후에도 두 번째 텀에서도 이어지니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과 콜론타이라는 제목입니다. 20세기 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일단 러시아 어떤 사회냐. 러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암탉은 새가 아니며 여편내는 사람이 아니다. 약간 한국 속담 뭐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러시아 분들이 좀 더 독한 그런 왜 이렇게 암탉한 성정을 가지고 계시네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공공연히 존재할 정도로 러시아는 굉장히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사회였다는 것인데요. 단적으로 러시아 사회가 그렇게 가정폭력이 심하대요. 독주를 마시는 보드카 마시고 남성들이 그렇게 이제 아내를 구타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혼이라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맞고 사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은 사회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여성권이 낮은 것도 있었는데 또 이제 산업화가 러시아에서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모성 관련한 거예요. 임신, 출산, 휴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러시아 여성들은 그냥 정말 출산 직전까지 일하고 정말 그냥 배 아파서 애 낳으러 가기 전까지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애를 낳고 나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조건에서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또 맡길 곳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장에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옆에 바구니에 눕혀놓고 또 막 8시간, 10시간, 12시간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의 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고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러시아의 현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제 콜론타이라는 여성 혁명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때에 이제 또 혁명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 혁명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입니다. 콜론타이는 사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결혼도 21살에 했었고 아들도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그 당시에 굉장히 러시아 젊은이들을 휩쓸었던 사회주의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떤 직물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러 가게 되는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공장에 애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이는 막 옆에서 울고 있지만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뭐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여성들의 현실을 같이 바꾸는 혁명가가 돼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볼셰비키 중앙위원회에서 유일한 여성 위원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콜론타이의 주장으로 이제 볼셰비키 정부에서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뭐 이를테면 여성부 같은 것이겠죠. 제노텔이라는 기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콜론타이가 이 제노텔을 통해서 여러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정책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도 굉장히 많이 발표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콜론타이가 여성 해방을 위해서 했던 시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족의 변혁입니다. 이 시기 포스터를 2개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는 좀 가려져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둘 다 여성들이 왼쪽 거부터 같이 보시면요. 이제 여성을 포함한 가족들이 큰 식당에 가는 거예요. 각자 집에서 다 밥을 해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급식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쾌적한 곳에서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집에서 부엌에서 뭐 빨래나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이 방에, 어두운 방에 있는 여성에게 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밖에는 이제 공장도 있고 공동 육아 시설도 있고 뭐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가 각각의 방에 갇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사노동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혁명 직후에 이제 이혼법이 제정되고요. 아까 러시아에서 이혼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918년에는 가족법을 새롭게 제정하게 되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결혼한 부부가 완전히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한국의 호주제 폐지처럼 이제 누구 성을 따를지 뭐 그리고 재산은 어떻게 분배할지 이런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요. 1920년에는 여성의 요청에 따라서 무료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이 됩니다. 이런 모든 제도들이 사실은 그 같은 시기 서유럽 사회랑 비교했을 때 엄청난 급진적인 변화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콜론타이의 글을 2개 가져와 봤는데요. 이유민 님이 워낙 잘 읽어주시니까 또 이 2개를 한번 내용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자의 아내들은 오래전부터 이 짜증나고 피곤한 가사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웠다. 왜 여성 노동자들은 그 부담을 계속 짊어져야 하는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이전에는 매우 부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은 안락함과 밝음, 청결함과 아름다움에 둘러싸여야만 한다. 네, 2번째예요. 공산주의 사회는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젊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해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살아라. 행복을 놓치지 말아라. 비록 자본주의 하에서 결혼이 슬픔의 사슬이었을지라도 결혼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아이는 굶주림도 추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약간 선무 방송 같은 그렇습니다. 톤으로 읽어주셨는데 소련에서 방송했습니다. 이 그 2 글이 공산주의와 가족이라는 글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기존의 가족 그리고 기존 가족 안에서의 뭐 가사 노동이나 육아나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굴레였는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사회는 그것이 여성의 굴레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콜론타인은 여성 문제의 결국에는 핵심은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달려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시도를 혁명 이후에 소련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번째인데요. 제가 여기 숫자를 2로 바꿨어야 되는데 1로 해놨네요. 1번이 가족의 변혁이었다면 2번이 새로운 사랑의 발견입니다. 사실 콜론타이가 굉장히 위대한 여성혁명가로 일컬어지는 이유는 그 첫 번째 가족의 변혁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이 2번째 이야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여성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가사노동을 사회화해야 된다. 그런 이제 소비에트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은 콜론타이뿐만 아니라 레닌을 비롯한 여러 혁명가들이 다 동의하는 바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콜론타인은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여성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라고 하면 사랑이나 성이나 이제 결혼이나 이런 여러 문제에서 분명히 여성과 남성의 심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보았다는 것인데요. 사실 혁명 이후에 여러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평등이 달성됐는데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영역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 콜론타이가 여러 에세이와 소설을 통해서 여성들의 사랑 문제, 그리고 성적인 관계에서의 문제, 그리고 여성의 독립성이라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제 탐구하게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192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신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신여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콜론타이예요. 그래서 콜론타이가 이 당시에 그런 독립적인 여성의 새로운 여성상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주장이 너무나 이제 놀라워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이 콜론타이의 주장이 또 펼쳐져 나가던 시기인데요. 1920년대가. 콜론타이는 이제 성적 욕망이라는 게 막 되게 숨겨야 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다른 욕구들과 마찬가지의 욕구라고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사실 혁명 이전의 혁명가들, 러시아 혁명가들은 엄청나게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많이 강조하고 그게 이제 원칙처럼 되어 있는 삶을 살았는데 혁명 이후를 살아가는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너네도 그래야 된다. 그게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게 콜론타이의 고민이었던 것인데요. 우리는 그런 금욕주의를 다시 젊은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대안적인 사랑의 상을 청년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나름 우리 혁명가들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콜론타이가 그러면 어떤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보시면요. 사랑이나 결혼의 의미라는 것도 시대마다 또 사회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져 왔다라는 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문제의식에서 콜론타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야기해왔던 사랑과 대비해서 혁명 이후의 새로운 사랑의 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요. 이제 자본주의적 사랑은 물질적 계산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여성이 가정주부로 살다가 내가 더 이상 이 남편과 같이 살고 싶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또는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경력 단절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을 또는 남편이 바람을 펴도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적인 계산이 사랑이나 결혼에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조건과 무관한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 둘의 사랑만 너무너무 특별하고 배타적인 이기주의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만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사랑은 이제 동료애 속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소유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을 하는 사회 그리고 존중을 하는 사랑 그리고 성적 욕망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또 동지애적인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사랑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콜론타이의 이 시기 이야기가 너무너무 센세이셔널해서 식민지 조선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콜론타이의 글을 읽고 감화받기도 했었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콜론타이가 남한에서 많이 잊혀져 있는 것이 놀랍다고 할 정도로 20세기 초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방금 설명해주신 그 새로운 사랑, 이 날개 달린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 했을 법하기도 하고 지금 들어도 굉장히 솔깃한데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너무 좀 이상적이고 낙관적이지 않나. 콜론타이가 현실을 좀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콜론타이가 이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또 몇 권의 이제 소설들을 좀 남겼는데요. 그 소설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현실을 잘 모른다고만은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잘 꿰뚫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소설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이제 그 소설은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이제 지식인 여성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왜 위대한 사랑이냐? 사랑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새롭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경험이었지만
있지만 사실 이 사랑이 진화에 따라서 굉장히 현실에 많은 난관이 부딪히고 그래서 어떤 곤란들이 발생하는가 여기에서 여성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날개 얘기를 빼먹었네요. 아까 PPT를 보시면 사실 콜론타이가 이 자본주의적 사랑과 대비되는 새로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날개 달린 에로스다. 그러니까 날개 없는 에로스가 자본주의적 사랑이라면 이런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평등이 있는 새로운 사랑은 날개 달린 에로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와 사랑이라는 것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꽃피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를 떠올리며 소심하게 날개를 한번 달아보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빼먹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콜론타이가 이 여성의 사랑이라는 문제를 소설을 통해서 설명을 했던 게 굉장히 탁월한 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이론적으로 접근한다고 이제 다 설명이 되기는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떤 또 해답이 딱 있어가지고 그 해답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다고 딱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소설을 통해서 이제 여러 여성들의 이제 연애할 때 겪는 뭐 고통과 혼란과 절망을 보면서 내 얘기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되게 보편적인 여성들의 문제구나라는 거를 저 스스로도 되게 이해하게 되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콜론타이의 소설을 꼭 안 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콜론타이의 많은 소설이 마지막이 남성이랑 헤어지는 걸로 많이 끝나요. 굉장히 지치고 혼란스러운 연애를 하다가 결국 이제 딱 끊어내고 이제 다시 나는 내 인생과 일에 매진한다 이런 느낌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이제 현실의 조건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과의 연애라는 것이 여성에게 되게 도움이 되기보다 걸림돌이 되는 일이 많다라는 그 현실을 콜론타이 누구보다 직시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콜론타이가 이 100년 전에 고민했던 여러 문제들이 정말 신기한 것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콜론타이의 문제의식은 이제 혁명 이후 러시아가 여러 혼란을 겪게 되죠. 전쟁이나 기근, 그리고 혁명이 점점 더 후퇴하고 스탈린 시대가 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끝없이 이제 여성의 권리도 다시 후퇴합니다. 이 리스트를 보시면 정말 한숨이 많이 나오는데 1930년에 제노텔이 해체됩니다. 이제 여성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는 선언 같은 것이었어요. 이미 당이 다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필요하냐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범죄화됐다든지 임신 중절이 다시 범죄화된다든지 그리고 이혼에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남녀공학 자체를 폐지하는 것처럼 굉장히 여성의 권리가 빠르게 진전되었던 것이 다시 30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후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귀결이 되기는 했지만 콜론타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가사노동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가족 내의 노동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전체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완전히 시각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놀라운 점이겠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서유럽에서는 2세대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1960년대, 70년대에 들어서야 이제 제도적 여성권을 넘는 사적인 관계에서의 여성 문제, 연애나 사랑이나 뭐 결혼 관계 안에서의 여성이 겪는 여러 억압과 혼란들에 대한 얘기가 터져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보다 훨씬 앞서서 콜론타이라는 한 사람이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고 이제 혁명 이후 러시아 사회에 새로운 실험을 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은 지금 봐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갔는지 몰랐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점점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토피아 사회주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콜론타이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1세대 그리고 2세대 페미니즘보다 먼저 선취한 문제의식들이 상당히 있었고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를 또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여성 해방의 조건에 대해서 사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여성 문제라는 게 그냥 법제도를 뭐 조금 낮게 바꾸면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말이 안 통하는 빠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랑 막 이제 말싸움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나 개인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다르게 살면 되는 문제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되게 미시적인 싸움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문제를 넘어서야만 여성 해방을 제대로 우리가 사고하고 이제 쟁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노동이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뭐 연애나 결혼의 문제라든지 그런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사회를 바꿀 때 비로소 여성 해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덧붙이자면 사회 경제적인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콜론타이가 여러모로 앞서 나간 문제의식에서 보여주듯이 사실 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연애 관계나 뭐 결혼 관계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에게 굉장히 의존적이거나 또는 휘둘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남성들은 여성들을 굉장히 소유물로 여겨서 이제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회 경제적인 어떤 조건만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어떤 조건이라는 것도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습득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유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유토피아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200년 전, 그리고 콜론타인은 100년 전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했던 고민과 시도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게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점이 참 놀랍고, 그리고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되게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알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도를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하나의 문제만 고민하는 것과는 이제 좀 차원이 다른 시야를 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오늘도 세 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생각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연애, 결혼, 성에 대한 풍부한 논의와 실험을 만들어 왔다. 오늘의 페미니즘에도 사회변혁 운동과의 만남이 필요하다입니다. 네, 오늘로 너에게 페미니즘이 필요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6번째 영상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와! 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김유미님의 소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에게만 이렇게 길게 느껴지나요? 2월부터 5월까지의 시간이. 사실은 편파TV에서 제안해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는 걸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엄두가 안 났을 것 같고 사실 물론 시작할 때도 조금 엄두가 안 나긴 했는데요. 원래 자기 말 녹음한 거 듣는 것도 되게 괴롭잖아요. 근데 심지어 저의 영상을 봐야 돼서 정말 괴로웠는데 어쨌든 편파TV에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스페셜 땡큐시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제안을 해주신 편파TV 정종건, 촬영 정종건입니다. 님뿐만 아니라 저는 편파TV 구독자분들이 정말 열심히 영상을 보고 이제 댓글로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런 게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했다. 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페미니즘이 되게 이슈예요. 보궐선거 이후에. 참 너무 이슈라 가지고 유튜브에 페미니즘을 검색해가지고 우리 영상에 들어와가지고 보지도 않고 악플 남기는 분이 대망진창을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사실 요즘 페미니즘이라는 게 그냥 여자랑 남자랑 편갈라서 싸우고 막 하나하나 막 따지고 뭐 GS25 포스터가 어쨌네 저쨌네 이런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봤다시피 사실상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지금과 다른 더 나은 사회를 어떻게 상상하고 만들 거냐라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그 상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얘기를 사실 6번의 영상 동안 꼭 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페미니즘이 그런 것이구나, 그래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고요.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그런 댓글로 제가 미처 다 답하지 못한 여러 질문이나 요청들에 대해서 꼭 영상 댓글로 이후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